비바람 치던 그날 밤 영자는 아들 성훈의 가방을 정리하다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이게 대체 왜 이런 꼴이야? 흙과 핏자국이 묻은 운동화를 든 영자의 손이 떨렸다. 성훈이 황급히 달려와 운동화를 빼앗으며 외쳤다. 어머니, 그냥 밭이라다 더러워진 거예요. 하지만 영자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진흙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마을에서는 청년 농부 민호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전라남도 깊숙한 산골 마을, 오래된 기와 지붕이 정겨운 집 한 채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고추와 배추가 자라고 있는 작은 밭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감나무 한 그루가 가을을 맞아 주황빛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죠. 집 앞으로는 좁은 시골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고 길 양쪽으로는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올해로 75이 되었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에 물을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많이 구부러졌지만 손놀림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빨랐고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난 분이었죠. 영자의 하루는 언제나 규칙적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아침을 준비한 다음 오전에는 빨래를 하거나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이웃집에 들러 안부를 묻고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어요. 할매,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옆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자는 호미를 든 손으로 살짝 인사를 받으며 웃었어요.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몸 움직여야 건강하다고 하잖아.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할매는 정말 부지런해. 며느리가 복 많이 타고났어. 이웃들은 항상 영자를 칭찬했습니다. 성격도 온화하고 누구에게든 친절했으며 마을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는 분이었거든요. 특히 젊은 며느리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마을에서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분이 바로 영자였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며느리 이선영이 밭에서 돌아온 영자에게 따뜻한 미역국과 갓 지은 밥을 내놓았습니다. 선영은 42살로 마을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키는 보통이었지만 자세가 곧았고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선생님으로 통했고 아이들도 선영을 무척 따랐어요. 수업이 끝나면 공부가 뒤처지는 아이들을 따로 모아 보충 수업을 해주기도 했고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학용품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고생 많다 얘야. 학교 가서도 아이들 가르치고 집에 와서도 이 늙은이 뒷바라지하고 언제 내가 쉴 시간이 있냐. 영자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부끄러운 듯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일인걸요. 어머니께서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선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이렇게 좋은 집도 드물었어요. 영자는 선영이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고 선영 역시 시어머니를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안을 보며 부러워했어요. 고부간이 이렇게 화목한 집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그때 대문 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어요. 바로 영자의 아들 박성훈이었습니다.
45살인 성우는 서울에서 한국은행 분당지점 지점장으로 일하며 나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언뜻 보면 든든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굴에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계셨습니까? 성훈이 인사를 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경직감이 역력했습니다. 예전에는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환한 웃음을 지으며 어머니를 안았는데 오늘은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 할 뿐이었어요. 영자는 아들을 반갑게 맞았지만 성훈의 얼굴에서 예전에 보던 그 밝은 미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성훈이 왔구나. 얼굴이 많이 상했네. 서울 생활이 그렇게 힘드냐?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냐?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은행 업무가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정부 정책도 자주 바뀌고 고객들 요구사항도 까다로워져서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성우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선영과는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시선을 피한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영자는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어요. 선영 역시 남편이 오자 어딘지 어색한 기색을 보이며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짐을 받아주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얘야, 성훈이 왔으니까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해줘야지. 갈비찜 어떠냐? 영자가 선영을 부르자 선영은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갈비찜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선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밝음이 없었어요.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영자는 이상했지만 굳이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성급하게 나서는 것보다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성우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게 느껴졌죠.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서류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본부에서 감사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통화를 끄는 성훈의 얼굴은 더욱 굳어져 있었습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아,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밥 먹을 때는 전화기 좀 치우고 먹어라. 소화에도 안 좋다. 별일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은행 업무 때문에 그래요. 대출 관련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요즘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도 자주 나오고 규정도 까다로워져서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설거지를 하며 가끔씩 남편을 힐끗힐끗 쳐다볼 뿐이었어요.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영자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이웃들이 하나둘씩 영자의 집 앞을 지나가며 인사를 했습니다. 영자네, 아들 내려왔구나. 서울에서 은행장 한다면서? 정말 대단하네. 우리 마을 자랑이야. 그래요, 지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마을에서 그런 큰일하는 사람이 또 있나요? 정말 출세했어. 부모복도 많이 타고났지. 이웃들의 칭찬을 들으며 영자는 뿌듯해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어두운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 무언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았는데 성우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고민이 있으면 어머니에게 털어놓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모든 가족이 잠자리에 들었지만
영자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가끔씩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선영의 방은 조용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보니 그녀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가정이었지만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오랜 경험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집안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말이죠. 마치 태풍이 오기 전처럼 공기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제발 별일 없기를. 그날 밤 전남 산골 마을에는 유난히 거센 바람이 불어댔습니다. 기와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함께 천둥 번개가 연달아 치더니 마을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겨버렸어요. 정전이 된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촛불을 켜고 방 안을 정리하다가 성훈이 서둘러 짐을 챙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훈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영자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비바람 치는 밤에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서둘러 떠나려는 걸까요? 이 밤중에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 비도 이렇게 오는데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되겠니? 안 됩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성우는 가방을 서둘러 챙기며 대답했지만 영자가 보기에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 차분하던 아들이 이렇게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선영은 남편의 짐 정리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성우는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순간 성훈의 가방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바로 운동화 한 켤레였어요. 그런데 그 운동화에는 진흙과 함께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그 모습이 섬뜩했어요. 이게 대체 왜 이런 꼴이야? 영자가 놀라며 운동화를 들어 올렸을 때 성우는 황급히 달려와 빼앗아 갔습니다. 어머니, 그냥 밭일하다가 더러워진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영자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진흙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라 흙의 종류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운동화에 묻은 건 바틀기 아니라 노흙 같았고 무엇보다 그 붉은 얼룩이 신경 쓰였습니다. 성우는 서둘러 운동화를 가방에 집어넣고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때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서. 괜찮다니까? 그냥 피곤해서 그래. 며칠 후에 다시 내려올게. 성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비바람을 뚫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자동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뭔가 불안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길에 만난 이웃 할머니가 수군거렸어요. 영자야, 너 혹시 들었냐? 청년 농부 한 명이 사라졌다는데. 청년 농부가 사라졌다고? 누구 말이야? 저기 마을 입구 쪽에 사는 강민호라는 애 말이야. 28살 되었나? 부모 없이 혼자 농사 짓는 착한 애였는데 사흘째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영자의 가슴이 왠지 모르게 철렁했습니다. 어젯밤 성훈이 가져간 그 더러운 운동화가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그 애가 언제부터 안 보였다는 거야?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틀 전 저녁에
누군가랑 큰 소리로 다투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그 이후로 모습을 감췄다는데. 누구랑 다퉜다는 거야? 이웃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게 내 아들 성훈이랑 다투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마을 어귀 쪽에서 말이야. 영자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성훈이 청년과 다툰 일이 있었다는 얘기와 어젯밤 그 이상한 운동화, 그리고 급작스럽게 서울로 올라간 것까지 모든 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정말이야? 그 얘기 확실한 거야? 응, 마을 이장님도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 청년이 실종된 지 사흘이나 됐으니까 말이야. 영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성훈이 그 청년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설마 자신의 아들이 남에게 해를 끼칠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선영이 마루에 앉아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얘야,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뭔가 이상한 걸 본 적이 있니? 최근에 말이야. 선영의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영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선영의 시선은 계속해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얘야, 나한테 숨길 것 없다. 혹시 성훈이가 누구랑 다투는 걸 본 적이 있니? 그러자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큰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학교 일만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영자는 며느리의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선영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것은 뭔가 큰 일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영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어요. 영자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실은 민호 그 청년 말인데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성훈 씨와 함께 있을 때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둘이 크게 다투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한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무슨 일로 다퉜다는 거예요?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민호가 성훈 씨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불만을 표출했던 것 같은데 이장의 말을 들으며 영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성훈이 청년과 다퉜다는 것, 그리고 어젯밤 그 이상한 운동화까지 모든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장님, 그래서 어쩌실 생각이세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청년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혹시 성훈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성훈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장이 돌아간 후 영자는 선영을 다시 불렀습니다. 얘야, 이제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해다.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맞지? 선영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선영의 눈물을 보며 영자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울먹이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침착하고 의연하던 선영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니 뭔가 정말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얘야,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보렴. 어머니가 다 들어줄 테니까. 영자가 선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한동안 흐느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그날 밤에 그날 밤이 언제를 말하는 거냐? 민호 씨가 사라진다는 그날 밤이요. 저는 학교에서 늦게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었죠. 학부모 상담 때문에 말이에요. 선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마을 어귀 쪽을 지나는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격렬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자는 숨을 죽이며 며느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호기심에. 아니, 혹시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해서 살짝 가까이 가봤어요. 그런데 선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성훈 오빠가 민호 씨와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어요. 민호 씨는 계속 뭔가 간청하는 것 같았고 성훈 오빠는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히는 잘 안 들렸지만 대출이 어쩌고 담보가 어쩌고 하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민호 씨가 계속 사정을 하는 것 같았는데 성훈 오빠는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영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이 청년과 다툰 것은 사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청년이 사라진 것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선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더 큰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더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더 있었다는 거냐? 민호 씨가 성훈 오빠에게 뭔가 소리를 지르면서 밀쳤어요. 그러자 성훈 오빠가 화를 내며 민호 씨를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민호 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혔어요.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민호 씨가 쓰러진 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훈 오빠가 당황해서 민호 씨를 흔들어 깨우려고 했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선영의 말을 들으며 영자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성훈이 가져간 그 운동화의 붉은 얼룩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니?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숨어서 지켜봤어요. 성훈 오빠가 민호 씨를 어떻게든 깨우려고 했는데 깨어나지 않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는 선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자 영자가 다그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다는 거냐? 끝까지 말해. 성훈 오빠가 민호 씨를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차에 싣고서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 민호 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자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 사람을 어디론가 데려갔다는 얘기였거든요. 설마 죽였다는 건 아니겠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얘야,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니? 왜 이제야 말하는 거냐? 어떻게 말해요, 어머니. 제 남편이 사람을. 게다가 경찰에 신고하면 성훈 오빠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며칠째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선영의 말을 들으며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아들을 보호하려고 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해 답답했어요. 그런데 얘야, 민호 씨가 정말 죽은 건지는 확실하지 않잖니? 혹시 기절만 했을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어머니.
하지만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잖아요. 만약 살아있다면 벌써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영자는 며느리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들 성훈이 어떤 상황에 처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현관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여자는 깜짝 놀라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누구지? 영자가 문을 열어보니 마을 이장과 함께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심각했어요. 영자 씨,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뵈게 됐네요.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 경찰관 중 한 명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정암파출소 소속입니다. 실종된 강민호 씨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영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선영은 영자 뒤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민호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박성훈 씨와 함께 있을 때였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성훈 씨와 연락이 되시나요? 그게 어젯밤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은행 업무 때문에 급하게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영자는 어쩔 수 없이 성훈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경찰관은 수첩에 번호를 적으며 계속 질문했어요. 혹시 성훈 씨가 민호 씨와 어떤 일로 다투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자는 선영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훈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그렇다면 혹시 며느님은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경찰관이 선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혹시 성훈 씨가 어젯밤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적은 없으신가요? 이번에는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소보다 좀 예민해 보이긴 했지만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경찰관은 몇 가지 질문을 더하고는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혹시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리고 성훈 씨와 연락이 되시면 저희에게 연락해달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이장이 떠나고 나서 집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영자와 선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로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영자와 선영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정적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영자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성훈은 정말 큰일을 저지른 거였어요. 얘야, 혹시 내가 다른 것도 숨기고 있는 건 아니지?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본 건 정말 그게 다예요. 그 이후로는 무서워서 집으로 바로 왔거든요. 그때 영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얘야, 민호라는 청년을 너는 얼마나 잘 아니? 선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냥 마을 사람이니까 아는 정도예요. 가끔 길에서 인사하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영자는 며느리의 대답이 어딘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선영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이튿날 아침 마을에는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민호의 집에서 그의 오토바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퍼진 거예요. 만약 민호가 집을 나가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면
어딘가에 오토바이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네, 정말. 사람도 없어지고 오토바이도 없어지고. 이웃 할머니들이 우물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그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영자야, 너희 아들 성훈이는 연락됐냐? 경찰에서 찾는다던데. 아직 연락이 안 돼요. 워낙 바쁜 사람이라서. 영자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사실은 성훈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이상할 정도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는 마을 이장을 만났습니다. 이장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영자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에서 민호 집을 수색했는데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민호의 방에서 성훈 씨 명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장이나.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훈의 명함이 민호의 방에서 발견됐다는 건 둘 사이에 뭔가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민호가 최근에 큰 금액의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바로 성훈 씨 은행에서 말이에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대출을 거절당하고 성훈과 다투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거였어요. 이장님, 그래서 경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훈 씨를 참고인이 아니라 용의자로 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중으로 서울로 가서 성훈 씨를 찾아볼 예정이래요.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선영에게 모든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선영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어떡해요? 이제 정말 끝난 건 아니에요? 얘야, 그 전에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민호라는 청년, 너 정말 그냥 아는 사이였니? 영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네, 그냥 마을 사람이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내 표정을 보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영자가 다그치자 선영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민호가 제 동생이에요. 뭐라고?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가 며느리의 동생이라니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친동생은 아니고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도 다른. 하지만 한때 같은 집에서 살았던 의붓동생이에요.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새어머니에게는 민호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때 민호는 15살이었고 저는 18살이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니? 가족관계가 복잡해서 그냥 남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새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집을 나온 후로는 민호와도 거의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영자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민호가 성훈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도 누나인 선영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럼 민호가 성훈이한테 대출을 신청한 것도 네, 아마 제 이름을 댔을 거예요. 지점장 부인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민호가 누나의 이름을 내세워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고 그 과정에서 성훈과 갈등이 생긴 거였어요. 하지만 성훈은 아마 선영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았어요. 얘야, 그럼 성훈이는 민호가 내 동생인 줄 알았을까? 아니요, 몰랐을 거예요. 민호 성이 강씨거든요. 새아버지 성을 따른 거죠. 그리고 성훈 오빠한테는 제 과거 얘기를 자세히 한 적이 없어서 영자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성훈이 모르고 처남과 다투다가 사고를 낸 거였고
선영은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야, 이제라도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그럼 성훈 오빠는 어떻게 돼요? 설령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사람이 다쳤는데 신고하지 않고 숨긴 건 분명 잘못이잖아요. 선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성훈의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있었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성훈이었어요. 영자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성훈아, 큰일 났다. 경찰에서 너를 찾고 있어. 전화 저편에서 성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내일 고향으로 내려갈 예정이에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겠다고 했어요. 영자 누나들의 목소리에서 각오를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이튿날 오후 성훈이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영자는 아들을 보자마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성훈아, 얼굴이 왜 이렇게 됐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성훈은 그렇게 말했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시선도 불안정했어요. 선영은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남편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여보, 정말 괜찮아요? 뭔가 말해줘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선영아. 성훈이 아내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훈아, 이제 어머니한테 솔직히 말해라. 민호라는 청년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성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성훈은 결국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실수였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거냐? 그 청년이, 강민호라는 청년이 은행으로 찾아왔어요. 대출을 신청하러 말이에요. 그런데 담보가 부족해서 승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성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계속 우겨댔어요. 자신의 누나가 지점장 부인이라면서 특별히 배려해달라고 했어요. 영자와 선영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역시 민호가 선영의 이름을 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저는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개인적인 관계와 업무는 별개라고요. 그랬더니 민호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성훈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민호가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퇴근하는 저를 붙잡고는 다시 한번 간청하더라고요. 누나한테 말해서 저를 설득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민호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계속 따라오면서 조르더라고요. 성훈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따라와서는 만약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저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낼 거라고 협박했어요. 지점장이 공정하지 않다고 은행 본부에 신고하겠다고. 영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라 협박까지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화가 났니? 네, 솔직히 화가 났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식으로 협박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다퉜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우는 한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너무 힘든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저를 밀쳤어요. 정말 세게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민호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혔어요. 쿵 하는 소리가 정말 크게 났어요.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영이 본 장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처음에는 기절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깨우려고 흔들어 봤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맥박도 잘 안 뛰는 것 같았고 정말 당황했어요. 성훈이 고개를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구급차를 부를까 생각도 했지만 만약 민호가 죽었다면 저는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간 거냐? 이 질문에 성우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저수지, 마을 뒤쪽 저수지로 데려갔어요. 영자와 선영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을 뒤쪽 저수지는 깊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설마 그 저수지에. 어머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호를 저수지에 빠뜨렸어요. 선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제 인생은 끝나는 거잖아요. 가족들도 다 망하는 거고, 영자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실제로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성훈아, 그럼 민호는 정말 죽은 거냐? 모르겠어요, 어머니. 정말 모르겠어요. 혹시 기절한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수지에 빠뜨린 이상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기절한 상태였다면 저수지에 빠진 순간 익사했을 것이 분명했어요.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경찰차 2대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성훈아, 경찰이 왔다.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오후에 직접 신고했거든요. 뭐라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수하기로 했어요. 영자와 선영은 놀랐습니다. 성훈이 이미 자수를 한 상태였던 거예요.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성훈을 보자마자 수갑을 채웠어요. 박성훈 씨, 강민호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성훈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선영아. 정말 미안해. 이런 아들, 이런 남편이 되어서 미안해.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훈아, 변호사 선임해서 최대한 도와줄게. 포기하지 마라. 어머니, 저는 이미 모든 걸 자백했어요. 민호의 시신이 있는 곳도 알려줬고요. 내일 시신 수습 작업을 할 예정이래요. 성훈이 경찰차에 태워져 가는 모습을 보며 영자와 선영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온했던 이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 두 여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성훈의 고백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만약 민호가 처음부터 자신이 선영의 동생이라고 말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훈이 자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저수지에서 시신 수습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평소 조용하던 산골 마을에
경찰차와 구조대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자는 하룻밤새 몇 살은 더 늙은 것 같았어요.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도 더욱 휘어졌습니다. 선영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선영이 식사를 차려놓았지만 두 사람 모두 젓가락을 들 기운이 없었어요. 바깥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네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면서? 세상에 그렇게 점잖아 보이던 사람이, 은행장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창문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영자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손가락질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살인자의 어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전 10시경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겁고 어색했어요. 영자 씨, 어떻게 지내세요? 이장님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아니에요.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좀 동요하고 있어서 왔어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다들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영자는 이장의 말뜻을 알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장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말이에요. 이장이 떠나고 나서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도 나가기 어려울 것 같고. 얘야, 너까지 기죽을 것 없다. 잘못한 건 성훈이지. 너는 아무 잘못이 없잖니. 하지만 영자의 말과 달리 선영의 상황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살인자가 된 상황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수지에서 민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 하나가 달려와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큰일 났어요. 민호 시신이 정말 나왔어요. 영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제 성우는 정말로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시신을 검시하는데 머리에 상처는 있지만 그게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익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자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 말은 민호가 물에 빠질 때까지는 살아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만약 성훈이 구급차를 불렀다면 민호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영자는 혼자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성훈이 어린 시절 이 마당에서 뛰어다니던 모습,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뻐하던 모습, 은행에 취직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모습.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영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성훈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봤어요. 선영이 담요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감기 드세요. 안으로 들어가셔야죠. 얘야, 너도 앉아라. 별이 참 많이 나왔네. 두 여자는 나란히 앉아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름다웠을 별빛이 오늘은 왠지 슬퍼 보였어요. 어머님, 저는 제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냐? 만약 제가 성훈 오빠에게
미리 민호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민호가 제 동생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영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얘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야지. 어머님은 성훈 오빠를 용서할 수 있으세요? 이 질문에 영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분노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용서, 그게 쉬운 일이겠니? 하지만 성훈이도 내 아들이야.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어미가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잖니. 선영은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남편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민호 생각을 하면 그때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영자가 받아보니 구치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성훈이었습니다. 어머니, 성훈아, 괜찮냐?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 그보다 선영이는 어떻게 지내요? 영자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선영이는 많이 힘들어한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럴 거예요.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까. 성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훈아, 변호사는 만났니? 네, 내일 국선 변호사를 만날 예정이에요. 하지만 이미 자백을 다 했으니까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성훈이가 내 안부를 물어보더라. 저는 아직 남편과 얘기할 준비가 안 됐어요. 영자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두 여자는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앞이 막막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성훈의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영자가 길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선영이 학교에 나가려고 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항의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자의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잖아. 결국 선영은 휴직계를 내야 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얘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이 모든 게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장례를 치른 후 처음 보는 민호의 새어머니였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영자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민호 어머니입니다.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서 들어오세요. 민호의 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마루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분노의 감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선영이도 있군요. 어머니. 선영은 민호의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살았던 새어머니였지만 성인이 된 후로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선영아, 오랜만이네. 민호의 어머니는 의외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니? 제가 성훈 오빠에게 민호가 제 동생이라고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민호의 어머니는 한동안 선영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아, 이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민호도 잘못한 게 있어. 영자는 민호의 어머니가 예상보다 차분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당연히 화를 내고 원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해 보였어요. 사실은 민호가 도박빚이 있었어요. 도박빚이요? 네, 몇 달 전부터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큰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으려고 대출을 받으려 했던 거예요. 영자와 선영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민호가 단순히 농사를 위한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신청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영이 이름을 댔나 보네요. 지점장 부인의 동생이라고 하면 대출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민호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도 잘못했어요. 거절당했으면 포기했어야 하는데 협박까지 했다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영자는 민호의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고가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어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민호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훈 씨가 실수로 민호를 다치게 했다면 그때 병원으로 데려갔어야 했어요. 저수지에 버린 그건 용서할 수 없어요. 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의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실수였다고 해도 사람을 저수지에 버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영자 씨, 저는 성훈 씨를 용서하고 싶어요. 네.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용서하고 싶다니 믿기지 않는 말이었어요. 민호도 잘못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훈 씨도 고의로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실수로 일어난 일이고 그 후에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민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훈 씨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영자는 민고의 어머니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이렇게 관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영아. 민호의 어머니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남편이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도 안타깝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걱정도 돼. 선영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영아, 내가 민호의 누나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어렸을 때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니. 어머니, 민호도 내 걱정을 많이 했어. 결혼 잘했는지, 행복하게 사는지. 가끔 너 얘기를 하곤 했거든. 선영은 더욱 울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동생의 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민호의 어머니는 1시간 정도 더 머물다가 일어났습니다. 재판 때 제가 법정에 나가서 말할 거예요. 민고도 잘못이 있었다고, 그리고 성훈 씨를 용서한다고 말할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 성훈 씨가 감옥에서 나와도 이 마을에서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영자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마 성훈이 출소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민호의 어머니가 떠난 후 영자는 선영과 함께 앉아서 오랜 시간 말없이 있었습니다. 민고의 어머니의 관대함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어머님, 저는
저는 성훈 오빠와 이혼해야 할까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어머니가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계속 부부로 살아간다는 게 영자는 며느리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상황에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성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고 어머니가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오셨다. 그분이 너를 용서한다고 하시더라. 전화 저편에서 성훈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감옥에서 나와도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성훈아,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재판 준비나 잘해라. 앞으로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 하지만 영자도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성훈의 미래가, 그리고 이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거든요. 석 달 후 성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영자와 선영, 그리고 민고의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성훈은 수임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았는데 몇 달 사이에 훨씬 말라 보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성우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시체유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민고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성훈이 자수했다는 점, 그리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참작된 결과였어요.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로 판결이 난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3년이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성훈과 잠시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영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성훈은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훈아,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다. 남은 시간 동안 반성하고 나와서 새 사람이 되어라.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선영은 한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저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알아요, 선영아. 나도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시간을 가져도 괜찮아요. 면회가 끝나고 영자와 선영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피하는 눈길로 바라봤고 가끔씩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이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사 가려고 해요. 이사를 간다고? 네,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들도 가르칠 수 없고 사람들 시선도 견디기 힘들어서요. 영자는 며느리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곳에 머물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생각이니? 서울 쪽으로 가서 다시 교사 생활을 해보려고 해요. 거기서는 아무도 모를 테니까. 그래,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한 달 후 선영은 정말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사 가는 날 영자는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얘야, 서울 가서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가끔씩 안부라도 전해주고. 네, 어머님. 어머님도 몸 건강하세요. 성훈이는 어쩔 거냐? 시간을 좀 더 가져보려고 해요. 아직은 용서하기가 어려워서요. 선영이 떠난 후 영자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있으니 더욱 쓸쓸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일을 했고 이웃들과도 조금씩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피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고의 어머니가 영자를 감싸주면서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영자야, 너무 자책하지 마. 성훈이도 고의로 한 일이 아니잖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성훈에게서 가끔 편지가 왔어요. 감옥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과 나와서 새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도 서울에서 새로운 학교에 자리를 잡고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직 성훈과의 관계는 정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마당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민호야, 저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니? 성훈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영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그래도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살라고 할게. 마을 종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영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2년 후 성훈이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른 도시에서 작은 일을 하며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영자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지만 예전처럼 당당하지는 못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아들 때문에 고생하셔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제는 앞만 보고 살아가자. 선영과 성우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함께 살아가기에는 너무 큰 상처가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영자는 그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었지만 여전히 밭일을 하고 이웃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눕니다. 가끔 민고의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옛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겠지.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영자의 말처럼 인생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녁 종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영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가길. 오늘 안타까운 사연을 댓글로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